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클럽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조금씩 봄에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기지개를 켜기 좋은 날들의 연속인 것 같은 요즘 봄 맞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봄 하면 소풍이 생각나서요. 지난 주일에도 성당에서 영화 촬영을 했었는데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봄 소풍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봄에 태어나서 그런지 이 4계절 중에서 봄이 가장 좋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봄은 항상 가톨릭교회 전례력 안에서 이 사순과 이 부활 시기가 맞물린 계절이기도 해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도 매번 의미 깊게 다가오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촬영 스튜디오에도 뭔가 봄 기운이 물씬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을 나누면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 어떤 영화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장 피에르 다르덴과 릭 다르덴 형제 감독의 2002년 작품인 아들입니다. 한 영화의 감독이 두 명인 점이 눈에 띄어요. 특히 이 두 감독이 형제라는 그런 지점이 저한테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계에서 유명한 형제 감독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제 감독으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던 코엔 형제 감독을 들 수 있고요. 또 어벤져스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던 루소 형제 감독도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기담을 연출한 정식 감독과 정범식 감독이 이 정가 형제 감독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 세계의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장 피에르 다르덴과 릭 다르덴 형제 감독은 이 벨기에 출신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2차례나 그랑프리를 수상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장 감독들입니다. 다르덴 형제 감독의 모든 작품들은 사회적 소수자나 다수에게 배척을 당하는 존재들을 대변해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르덴 형제의 영화들은 하나같이 매우 건조하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연기 경험이 없는 배우들을 캐스팅한다거나 또 영화 안에서 음악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찍은 촬영 기법을 활용하는 등의 연출이 이 건조함을 극대화해 주는데요. 이는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현실 속 상황을 관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감독들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족을 좀 덧붙여 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바로 이 다르덴 형제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작년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추어서 신작 토리와 로키타를 가지고 이 다르덴 형제 감독이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이때 제가 이 감독님을 직접 마주하고 이 사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촬영을 기념해서 이 사인을 받은 사인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메라에 보여드리면 될까요? 두 감독님을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르덴 형제 감독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아들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영화 아들은 다르덴 형제 감독의 작품 세계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묵직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이를 종교적인 메타포로 극대화시키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순 시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 주님 순환 성지의 주일을 맞아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할 거리를 나누고자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소개하는 신부님의 모습에 제가 더 설레요. 먼저 영화 속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는 목수인 올리비에가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센터에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직업이 목수라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텐데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의 주인공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온전히 속하고자 애쓰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올리비에에게 어느 날 소년 프란시스가 찾아옵니다. 프란시스의 등장에 올리비에는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프란시스가 5년 전에 올리비에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살해당한 아들의 복수를 다짐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이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감상적 차원에서 섣불리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저 프란시스를 향한 올리비에의 시선을 덤덤하게
따라갈 따름입니다. 그 시선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이어서 호기심도 함께 드러납니다. 저 아이가 왜 나의 아들을 살해했는지,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품은 호기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망의 마음, 한탄의 마음, 절개의 마음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영화는 올리비에의 다양한 감정들을 담으며 관객들과 함께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처음부터 프란시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전 정보를 접하지 않고 이 영화를 감상한 관객은 아들이라는 제목의 영화 이것만 두고도 프란시스를 올리비에 잃어버린 아들, 혹은 뭐 오래전에 버렸던 아들 등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거든요. 물론 이 점이 보통의 상업 영화들처럼 이 영화가 숨겨둔 반전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긴 호흡으로 주인공 올리비에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치가 올리비에 전 부인을 등장시킬 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관객들이 처음 올리비에 전 아내를 마주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이 영화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계속 따라가게 하고 각각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추하도록 만드는 게 그만큼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감상해야 하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심심하게 다가올 만큼 영화 안에서는 별다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리비에와 프란시스가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목공일을 하고 또 올리비에가 프란시스를 바라보고 혼자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하는 등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 영화 속 장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의 백미는 이 등장인물의 표정과 태도, 사소한 행동 안에서 미세하게 드러나는 감정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이 영화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감정의 변화가 극 초반에 프란시스가 재활센터에 오게 된 것을 올리비에가 알게 되었을 때잖아요. 어쩔 줄 몰라하는 올리비에의 표정과 반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는 올리비에의 또 다른 모습이 동시에 되게 맞물리면서 관객들이 올리비에의 감정에, 뭔가 상황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활센터의 동료들에게 내가 새로운 애 맡기로 했어? 아니면 내가 새로운 애를 맡고 싶다고 했어가 아니라 담당자가 새로운 애를 맡으래 라고 소심하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올리비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과 태도 등을 담아내는 그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핸드헬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핸드헬드 기법은 카메라를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손으로 직접 들고 찍는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촬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 카메라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올리비에의 심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자 하는, 또 그렇게 올리비에의 심경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촬영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물의 감정을 오롯이 담기 위해 이 카메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물을 잡는 장면들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님께서 이 영화 안에서 인상 깊게 봤던 또 다른 장면들이나 대목들이 있을까요? 올리비에가 영화 안에서 2번에 걸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장면도 사실 기억에 너무 남아요. 어떻게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프란시스를 향한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때였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라는 이 행위가 올리비에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내가 다잡기 위한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행하는 일종의 의식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리비에와 프란시스가 축구 보드게임을 즐기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게임을 즐기다가 이 올리비에가 프란시스의 입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살해를 저질렀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5년 전에 올리비에의 아들을 살해했던 일을 아직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 프란시스의 모습까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프란시스와 아마도 이를 못마땅해 할 올리비에 사이의 긴장감이 둘이서 즐기고 있는 축구 보드게임의 전개와 맞물려 팽팽하게 다가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말미에서 보관함에 쌓인 그 젖은 목재들을 각각 간격을 띄어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그 프란시스의 모습과 목재 사이의 간격을 띄어둬야 물기를 완전히 말릴 수 있는데
국제로 문을 만들 때 뒤틀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하는 그 올리비의 모습이 담긴 장면인데요. 떨어져 있는 그 목재들 사이의 간격이 저는 올리비에와 프란시스의 이 심리적 간극을 상징하는 것처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아들은 명확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또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잣대도 제시하지 않고요. 어쩌면 이 점 때문에 영화의 이 결말을 두고 불친절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에가 매듭을 묶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결말이라기보다는 올리비에의 다짐 혹은 결심을 상징하는 한 장면처럼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마치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주먹을 불끈 쥔 그런 모습처럼 프란시스를 향한 마음이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부여잡는 그런 순간처럼 다가오는 이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과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가 아들을 살해한 프란시스를 향한 그 올리비의 복수극이라든지 아니면 프란시스를 용서해 나가는 올리비의 모습을 뭔가 감동적 혹은 심파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드라마로 이야기를 꾸리지 않았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탁월했던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억지스러운 감동을 강요하는 대신에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영화 속 주인공과 함께 풀어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바로 그 지점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 기간에 맞춰서 영화 아들을 소개해드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프란시스를 향한 올리비의 그 복잡한 시선이 마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한 아버지 하느님의 시선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극중 프란시스를 마주하며 올리비에가 보인 수많은 감정들을 영화가 모두 다 존중하듯 섬세하게 담아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의 수많은 감정들과 또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듯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담긴 의미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게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아들을 통해서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소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장기자랑.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